모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참 힘들었죠? 네, 올해 들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3월 달도 힘들었는데 네. 그거 이상으로 정말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너무 그냥 폭포수처럼 밑으로 쏟아져 가지고 예. 아마 근데 뭐 저도 힘들지만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죠. 네.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도 뭐 주식이 좋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또 나쁘면 좀 마음이 힘들고 예. 같이 가는 것 어쩔 수 같은데. 없죠. 예. 사실 뭐 이번 주 일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뭐 악재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해요. 사실 뭐 달라진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더 몰리면서 좀 시장이 무너졌고요. 특히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예. 이번 주에 뭐 급등락을 하긴 했죠. 물론 좀 이번 주 목요일 들어와서 좀 안정화되는가도 했지만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에다가 미국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졌었고 네. 다행히 이제 주 후반에는 조금 개선됐었죠. 예.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네. 좀 시장에 또 부담이 됐어요. 신용 잔고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서 그 개별주들이 그냥 이유 없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매물 부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제 관통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 긴축을 할 거는 같은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 두 가지 조합이 딱 나오면서 그게 사실 이 조합이 새로운 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더 밑으로 내려갔냐면 우리 한국의 자체적인 그 수급이 좀 붕괴된 것 같아요. 신용대출 규제 이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게 개인 투자분들 중에 부동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주식 투자했던 걸 빼가지고 그쪽 대출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세금 전세 이런 대출. 식으로. 예, 그게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개인들 수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게 만드는 네. 요인이고 외국인들은 이게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나 우리나라만 유독 좀 약해요. 네. 119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외인들도 덩달아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고 또 거기에 예전 같으면 증시가 급나가면 연기금이 도와줬는데 네.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또 팔더라고요. 예, 오히려 증시 급나가는데 더 팔아버리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굳이 호재를 찾다면 좀 싸졌다. 네. 예, 이 급나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라는 거 말고는 이번 주에는 좀 호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의 모든 좀 취약점들이 그냥 예. 극명히 드러났던 좀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씩 이제 짚어보겠는데요. 말씀대로 원자재 가격 급등했고 또 물류 대란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중국발 뭐 전력 대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다 겹치면서 뭐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를 다 옥죄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뭐 풀릴 수 있는 조짐도 보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뭐 다들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목요일 날 급등을 하고 금요일도 분위기가 좀 약간씩 반전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조짐이 보이니까 네. 바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그날 갑자기 예. 급락을 해버렸고 떨어졌죠. 예. 유가도 좀 하락 반전을 했었고 석탄 가격까지 좀 진정이 됐고 그리고 중국의 그 전력난 얘기가 좀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번 주에 좀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텔레그램을 하시거든요. 거기. 네. 근데 거기다 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전력난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중국이? 연휴 기간 동안 예. 오히려 전력 공급량이 늘어났대요. 실제 그런가요? 발표치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과 좀 반대가 좀 나온 거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호재거든요. 네. 우리 이제 전력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요일 날 딱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네? 이러면 좀 뭔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네? 이러면서 이제 튀었고, 그리고 제가 좀 그 목요일 날 급등한 업종 중에 제일 눈에 띈 게 자동차였어요. 네.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좀 해결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왔다가 반영을 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뭔가 기대감이 나오니까 증시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예. 뭐 이게 100% 해결된 건 어디도 없어요, 사실은. 예. 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은 악재를 선반영한 상태에서
조그마한 김이라도 보이니까 민감하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그러잖아요. 급등한 상태에서는 조그만 악재도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바닥에 있을 때는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좀 올라갈 재료를 또 찾아요. 예. 그게 조그마한 아. 거라도 나오면. 예. 그러니까 그 반대 현상이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나와서 일단 앞으로 이게 힌트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전력, 물류 대란 아니면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풀리는 기미들이 조금 더 보인다면 증시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안 된다면은 뭐 여기서 머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의 증시 반등은 저는 좀 뭔가 풀릴 조짐에 대한 예. 기대감이 좀 미리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4분기 이후 증시는 그 특히 에너지 문제, 네. 겨울이 오니까 뭐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이런 게 값이 안정이 약간 되는 조짐도 보입니다만은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결국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그걸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의 뒤에는 미국의 긴축이 있으니까 네. 결국 물가가 안정화만 되면 이 이슈가 사실상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 특히 근데 물가가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는 되게 다른 게 상반기는 실제로 경기에 민감한 그런 이제 원자재나 네. 구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사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번 하반기 가을의 특징은 경기보다는 그 우리 연료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에너지죠. 예, 에너지죠. 예. 그게 튀었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약간 뭐 공급 변목 현상도 있지만 전 정치적인 이슈도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아, 뭐 엄포를 했잖아요. 예. 뭐 공급 안 한다. 네. 그래서 튀었는데 또 공급해줄게. 예.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 안에는 약간 정치적인 뭐 독일과 러시아 힘겨루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뭐 호주하고 중국 맞아요. 관계도 예. 좀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정치 문제잖아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정치 문제라는 게 저는 극단으로 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서로 그럼 파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11월에 될지 12월에 될지 해결이 빨리 되면 빠른 반등이 나오는 거고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정치적인 이슈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는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보면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는 비교적 강세였지 않습니까? 조금씩 오른 편인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이유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좀 살펴본다면은 한국 시장의 그러니까 악재는 다 똑같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한국은 어쨌든 제조 비중이 높으니까 제조업 경기가 꺾인 거 아니냐. 아. 이제 이 피크업 ISM 제조업 지수가 실제 꺾였거든요. 예. 실제 이제 뭐 아직은 50 이상이지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꺾이는 상황이고 증시라는 게 참 되게 이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게 플러스만 나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성장률이 꺾인다. 네. 역성장은 아닌데 성장률이 둔화될 거야. 지금 그러니까 50% 성장하다 40% 성장. 이걸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50% 성장하다 20% 성장하면은 네. 그냥 이걸 역성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성장인데. 플러스인데. 예, 예. 그러니까 너무 100% 성장했다 다음에 10% 성장해도 성장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냐, 그 전에 미리. 이게 이제 이 함정이 있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실히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아니 이렇게 이익을 잘 내면서도 꾸준하게 이익률도 유지해주고 네. 이런 기업이 전 세계에 찾아오면 별로 없어요. 분기에 실적이 73조고 예. 영업이익이 뭐 15조 예. 8천억 이런 기업이 사실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답답한 게 시장이 인정을 안 하는 게 결국 사이클 아니냐. 그래 봐야. 예. 자꾸 이 논리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논리에 걸리면 우리나라 지수도 걸려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저도 하는 바람인데 여전히 이제 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나중에. 파운드리가 딱 치고 가면 예, 예. 이 사이클이 이제 없어져요, 사실. 네.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한국은 이런 이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피크 찍고 이제 여름부터 내려왔는데 예. 그걸 좀 반영하면서 그때부터 시장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예, 실제 수출 잘 나와도.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경기 모멘텀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지금 일단 선반영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좀 미국보다 유독 약한 게
좀 거기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공급 병목 현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피해 주잖아요. 예. 피해 기업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카카오 네이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 제조업이죠. 네, 제조업이니까 네.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거 뭐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네.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네. 미국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 약한 거 보시면요, 그 한국도 그렇지만 보면 그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만도 비슷하게 좀 흘러내렸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경기 피크아웃 공급 병목 현상이 예. 조금 더 부채질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따른 어떤 동남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겨난 공급 병목 현상이 우리한테 제조업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그 제약사죠 머크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 있고 FDA 승인이 만약에 뭐 떨어진다면은 이게 지금 상황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한번 이게 찾아보니까 네. 타미플루 기억하시겠지만 예. 지금도 이제 신종플루 걸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 번씩. 예. 그러면 그 진단 받으면 바로 타미플루 받고 일주일 정도 이제 집에 쉬면서 알약 먹으면 네. 이제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과거에도 타미플루 그 나오기 전만 해도 신종플루 걸리신 분들 중에 사망한 분도 꽤 많았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2009년도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굉장히 좀 심했는데 이게 바꿔버렸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안 갖게 돼버렸어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근데 지금 백신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백신 접종을 해도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돌파 감염이 나오죠. 예, 예. 근데 이게 나오면 어쨌든 코로나19 치료제가 우리가 지금은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치료 기간도 좀 길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거는 5일 동안 알약 먹고 예. 비용도 물론 알약치고는 비싸죠. 뭐 70만 원인가. 아직은 80만. 비싸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정맥주사보다는 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치료 받는 네. 것보다는. 그리고 이 굳이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한 5일 쉬다가 나오면 그리고 중증을 예방하고 그 돌파 감염의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 네. 아, 굳이 이제 내가 걸려도 죽지는 않겠구나. 예. 예, 그 백신 접종하고 설사 안 좋아져도 뭐 이거 알약 먹으면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까지 생겨버리면 리오프닝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면에서 한국이나 제조업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근데 하필 이게 발표된 날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예요. 우리 바이오주가 꺾였죠.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가 했더니 알고 보니 바이오가 또 시총이 너무 커진 거예요. 네. 예,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요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게 10% 넘어갈 거예요. 아, 그런가요? 꽤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셀트리온하고 삼형제가 예. 시총 꽤 되고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70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커졌잖아요. 백신주들이.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요 거의 150조, 200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수준이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그날 10%씩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길게 보면 호재인데 예. 그날은 좀 오히려 이 시총 비중 때문에 예. 안 좋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바이오는 뭐 일단 내려온 상황이지만 전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를 봤을 때는 리오프닝에 뭔가 신호탄이 나온 건 사실이니까 예. 이건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제 11월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정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그런 상황이 좀 오면은 이런 그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아 이러면 또 그 유동성 더 줄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리오프닝 하면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알려진 악재고 저는 이제 왜 이걸 주목하냐면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일단은 그 우리나라 어쨌든 내수 경기를 무조건 살릴 거예요. 정부 예. 입장에서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아마 엄청난 내수 경기 부양책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왜냐면 이대로 가면은 사실 우리나라 내수 소비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프라인 쪽이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 어렵죠. 힘들잖아요. 예. 특히 백화점을 좀 제외한다라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양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의 발목을 잡은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의 제일 큰 두 가지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신흥국에서 공장이 셧다운된 거. 예.
근데 이거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말레이시아 그 공장 가동률이요. 네.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아. 50%였다가 10월 달에 거의 80%까지. 다행이네요. 셧다운 풀었거든요. 예. 예, 올라오면은 이제 벌써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그 노동 네. 참여율이 좀 많이 감소한 거. 근데 역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또 컨테이너선 지금 이렇게 보면 항만 적체 현상이 되게 예. 심하잖아요. 그게 풀리거든요, 사실은. 네. 운임지수가 꺾이고. 연준 의장도 얘기했던 게 비정상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운임지수 같은 거. 물류 대란일 하죠.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해운주들도 그 반영해서 주가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그 단지 뭐 리오프닝 된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 내수가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제조업 경기 전반에도 훈풍이 저는 볼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고가 없잖아요. 네. 예, 미국의 의류 재고 데이터 보니까 엄청나게 낮아져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네. 지금 신청을 하면 11개월 후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 너무 심한 거죠, 사실은. 예, 적체 심하죠. 예, 예. 예. 재고가 없는 거죠, 아예. 아. 예. 그럼 결국 뭐를 해야 되냐면 재고를 쌓아야 돼요. 반드시 설비 투자 들어갑니다, 다. 어디든. 네. 그럼 이거는 우리 한국한테도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촉매제가 돼서 네. 좀 좋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뭐 1,190원대 뭐 중반까지 갔다가 1,200원을 위협할 정도로 많이 올라 있는데 조금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우리 시장에 또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습니까? 일단 1,190원에서 좀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은 이러다 1,200원 넘어가면 네. 사실 1,200원 넘어가면 또 저점을 깰 수도 있잖아요, 지수가. 좀 걱정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증권사 이제 경제 전문가 분들이 쓰시니까 환율을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서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좀 오버슈팅 같다. 환율이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비해서. 예. 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높아요. 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한 4%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16.7% 증가했으니까 아니 매달 30% 증가하다 이게 뭐냐 반토막 난 거 아니냐. 근데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평균으로 하면은 한 28% 된대요. 예.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역대 최대입니다. 예. 9월 달에. 예. 그래서 수출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책금리 올리고 아마 다음 주에 또 금통위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아직 금리 올리는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금리 돈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차를 봤을 때 외국인이 굳이 한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팔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좀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요. 예. 어찌됐건 그런 부분도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한국이.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좀 원달러 환율은 조금 우리 원화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기결은 되는데 근데 이게 쉽게 지금 밑으로 못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외 악재가 아직 해소가 완전히 안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위험 자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있고 달러가 너무 강해요. 네. 달러가 좀 약간 꺾여줘야 되는데 근데 달러 강세 요인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 예. 쉽게 꺾이긴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환율은 좀 많이 오버슈팅한 건 사실이니까 약간 이제 증시랑 비슷한 거죠. 악재 요인이 조금씩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뭐 11월부터는 좀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알아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가장 많이 산 거는 HMM, 예, 해운주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HMM도 551억 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빠졌었는데 450억 정도 샀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LNG 가격 수혜주죠. 362억을 샀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져서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322억 샀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SK이노베이션은 꾸준히 사더라고요. 314억. 그다음 바이오 기업이죠. HLB도 최근에 좀 주가 빠졌는데 30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을 281억, 바이오니아를 246억, 그 다음에 신풍제약을 225억 정도 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25억.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산 거 보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많네요. 바이오를 그냥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 그 머크 그 치료제 네. 때문에 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박앤세일 한다고 생각하고 저가에 사버린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그냥 낙폭과대주를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네.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1,650억 정도 들어갔고요. 네이버를 763억 샀고 카카오를 761억, 현대차를 555억. 여기까지 보면 그냥 시총 상위줄 다 사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CJ E&M이 요즘에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네. 485억 샀고 리오프닝 관련주죠. 호텔신라 네. 295억.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번 주말 들어와서 좀 반등했던 기아를 291억, 엔터주인 SM을 289억. 그다음에 요새 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던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네. 2차 전지 예. 동박회사죠. 284억. 그다음 게임사인 크래프톤을 278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이거 낙폭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들어갔고 특정 섹터를 산 건 아니고 되게 좀 골고루 낙폭과 대주도 사고 모멘텀 있는 것도 사면서 좀 분산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들은 역시 삼성전자 여전히 많이 삽니다. 예. 전자 본주를 3,173억 샀고요. 예. 우선주를 1,000억 샀습니다. 예. 그래서 합쳐서 한 4,000억 넘게 샀고요. 네. 삼성 SDI를 826억 샀고 SK하이닉스를 811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셀트리온을 563억 샀고 카카오뱅크도 557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번 주에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아마 그날 좀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554억 들어왔고 LG이노텍을 477억 샀고요. SKI테크놀로지를 394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성이 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그 전해질 소재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마 그거 보고 사신 것 같은데 후성을 338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보면은 거의 후성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낙폭과 대주입니다. 최근에 예, 급락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를 철저하게 해 나가지 않았나.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매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약세장이었습니다만 오른 업종도 있을 텐데요. 어떤 업종들입니까? 뭐 다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예. 수혜주가 이번 주도 정말 강했습니다. 예. 거의 뭐 1위잖아요, 넷플릭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업종으로 속해 있는데 네. 5.64. 이번 주에 시장이 사실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5%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정말 강했고 그다음에 게임 업종도 3.3%. 왜냐하면 게임은 뭐 이런 악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3.3% 올랐고 엔터주가 2.6% 정도 올랐는데 그 BTS가 이제 결국에 이제 LA에서 뭐 콘서트 열겠다. 그게 좀 호재가 됐던 것 같아요. 있네요. 그리고 면세점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1.75% 아마 머크의 그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 붙었고 인터넷 대표주가 좀 특이한 게 이번 주에 특별한 호재는 없었는데 1.34% 네이버와 카카오. 아마 이제 김범수 의장의 좀 이제 국정감사를 악재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왔고 카지노 업체들도 역시 0.75% 올랐고 이번 주에 되게 돋보였던 업종이 물론 이제 후반에 좀 빠지긴 했지만 손해보험 0.68% 이제 나일론 환자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사님이 계속 강조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금융 당국에서 이미 발표를 했더라고요. 했고 배당 기대감 이런 게 붙으면서 이제 이번 주에 올랐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좀 선전했습니다. 플러스 0.28%.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업종은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그나마 덜 빠진 게 자동차 대표주가 0.28% 하락했고 소매 유통 업종이 마이너스 0.52%.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은 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한금융투자에 나온 보고서인데 고영민, 최도연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요. 제목이 전력 반도체, 전기차 타고 전력 질주한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력 반도체. 그래서 간단히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력 반도체 뭐냐면 그 전자기기 있잖아요. 우리 뭐 가전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력을 다루는 기기들이 많잖아요. 뭐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전기기도에 이렇게 전력을 딱 받으면 보통 교류 전력을 그러니까 직류 전력을 교류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가전제품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인버터 같은 거래요. 네. 근데 그 인버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전력을 아까 말씀 변환해주고 예. 압력차를 맞춰줘요. 예. 고압을 저압으로 이렇게 예. 해주고 분배도 해주고 제어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자기기에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시장이 예전에는 그냥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데 좀 규모가 한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전력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보면은 미국이나 해외 업체들 한 4군데가 있나 봐요. 예. 뭐 인피니엄 반도체도 있고 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다 싹쓸이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전방 산업이 바뀌는 게 전기차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ESS라고 예. 저장장치, 저장장치. 예. 예.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 태양광은 밤에 없어요. 예. 못하니까 그래서 낮에 그 전력을 생산한 걸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시장이 커지는데 그런 것들에 다 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커지면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옛날에는 이 전력 반도체 소재가요 실리콘을 썼대요. 네. 전기차, 뭐 태양광, 풍력 이쪽은 환경이 다르다고 합니다. 뭐냐면 고전압, 고주파, 고열이라고 하는데 환경 자체가 가전제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취약한 환경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쓰면 이게 전력을 제대로 컨트롤 못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전압, 고주파, 고열에 되게 취약하대요. 예. 그래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2개인데 SiC라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있어요. 카바이드. 예. 요 소재랑 지라갈륨이라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한번 보고서 보시면 되겠고 요 소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전력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커지는데 그동안은 전 세계 4대 업체가 실리콘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시장이 바뀔 때는 실리콘 카바이드랑 지라갈륨 시장으로 바뀌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뛰어든 거죠. 그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이게 없으면은 전력 컨트롤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됐으니까 전력 반도체 이 소재 이용해서 만드는 기업들 몇 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 좋아진다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예. 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한 시장이 커지니까 네, 같이 전방산업이 커진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 예. 네, 지금부터는 10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네. 챙겨보시죠. 월요일은